1989년 4월 창덕궁 낙선제 한켠의 작은 정각 수강제. 봄볕이 마당에 내려앉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침상 위에 누운 한 여인의 나이 향년 76세. 그녀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고종의 고명딸이자 조선 왕조가 낳은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환갑의 아버지가 늦둥이로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딸. 그러나 그 사랑은 나라를 잃은 왕가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그녀를 따라다닌 비극과 함께였습니다. 유치원 재롱둥이였던 5살 소녀는 38해가 지난 뒤에야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매일신보의 기록과 왕조실록 부록, 그리고 유치원 교사였던 쿄구치 사다코 여사의 증언을 따라 한 나라의 마지막 황녀가 걸어야 했던 그 길고 아픈 여정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려 합니다. 때는 1912년. 고종의 나이 이미 환갑을 넘긴 해였습니다. 귀인 양씨와의 사이에서 늦둥이 딸이 태어났을 때 고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궁궐 깊숙한 곳에 갇혀 지내다시피 하던 노년의 임금에게 이 어린 딸은 유일한 낙이자 위안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종은 하루에도 2~3번씩 딸을 보러 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생후 2달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자신의 거처인 함령전으로 데려와 직접 곁에 두고 키울 정도였습니다. 나라의 국모조차 지키지 못했던 노쇠한 황제가 이 작은 생명 하나만큼은 자신의 품 안에서 놓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옥새를 빼앗기고 군대를 해산당하고 결국 강제로 퇴위까지 당했던 한 임금이 늦둥이 딸의 재롱 앞에서만큼은 그저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을 그 순간을 덕수궁의 봄은 몰락해가는 왕조의 마지막 옹기였는지도 모릅니다. 1916년 옹주의 나이 5살이 되던 해, 고종은 딸을 위해 덕수궁 준명당에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딸 혼자 외롭지 않도록 귀족 가문의 딸 7, 8명을 함께 모아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풍금 소리에 맞춰 동요를 부르고 무용을 배웠으며 날이 좋은 날에는 뒷동산에 올라 나무를 캐며 뛰놀았습니다. 궁궐의 담장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는 또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옹주의 총명함을 보여주는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기억력이 유난히 뛰어나 일본어 히라가나 50음을 능란하게 익혔고 습자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또래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이 몇 해는 훗날 옹주의 삶 전체를 통틀어 가장 눈부신 봄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아버지에게 딸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종은 어린 딸이 일제에 의해 볼모로 잡혀가거나 정략적인 목적으로 일본인과 혼인하게 될 것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고종의 불안이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조선 총독 데라오치가 궁을 방문했을 때 고종은 어린 딸을 가리키며 이렇게 소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이가 나의 유일한 낙인 덕혜옹주요. 이 한마디는 뜻하지 않게 중요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총독 앞에서
옹주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이 발언이 계기가 되어 1917년 옹주는 황적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힘없는 옛 황제가 할 수 있었던 딸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고종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종 김왕진의 조카인 김장한과 딸의 비밀 약혼을 은밀히 추진했습니다. 딸만큼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조선인 가문에 시집 보내고 싶었던 한 아버지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끝내 일제의 방해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잃은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딸의 혼처를 스스로 결정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1925년 옹주의 나이 13살. 일제는 유학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옹주를 일본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명목은 교육이었지만 그 실상은 왕가의 혈육을 일본 땅에 볼모로 두어 조선 왕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순종은 이 결정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왕실에게는 일본의 강압적인 통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고종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 13살 소녀의 방패가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준명당에서 풍금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던 그 어린 소녀가 불과 몇 해 뒤 낯선 땅으로 홀로 떠나야 했던 그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아버지의 품에서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5살의 봄날은 이제 아득한 옛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1929년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옹주에게 생모 양귀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조차 온전히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 옹주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일제는 이른바 왕공가계범이라는 규범을 내세워 옹주가 어머니를 위한 정식 상복을 입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옹주는 이미 탈상을 마친 사람이 입는 흰옷, 천단복 차림으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식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조차 빼앗긴 채 옹주는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옹주가 친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슬픔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었다는 사실은 나라를 잃은 왕실의 후예가 감당해야 했던 비극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없이 보여줍니다. 이후 옹주의 삶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조발성 치매, 오늘날로 말하면 조현병으로 알려진 병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옹주는 소다케유키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딸 마사에를 낳았지만 훗날 딸은 실종되었고 끝내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혼으로 끝을 맺었으며 이후 옹주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준명당에서 동요를 부르며 웃던 총명한 소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조차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옹주가 다시 고국 땅을 밟은 것은 1962년의 일이었습니다. 김을한 기자의 오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3살에 떠났던 소녀는 38해가 흐른 뒤에야 비로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귀국한 옹주는 창덕궁 낙선제 안의 작은 정각, 수강제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화려했던 준명당의 유치원도 아버지 고종의 다정한 목소리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고국의 땅 위에서
옹주는 198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조용한 나날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혜옹주의 삶은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나라를 잃은 민족 전체가 감당해야 했던 아픔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환갑의 아버지가 얻은 더 없는 보물이었던 아이는 나라가 힘을 잃는 순간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갖지 못한 채 역사의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준명당에서 풍금 소리에 맞춰 노래하던 5살 소녀와 38회 만에 돌아와 수강제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76의 여인. 그 두 모습 사이에 놓인 기나긴 세월은 우리에게 나라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묻게 합니다. 덕혜옹주, 그녀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였고 동시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이름입니다.